혹시 당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존재에게서 배신의 칼날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말입니다. 여기 그런 인생을 살아낸 한 여인이 있습니다. 72회의 나진심 여사. 그녀의 이름은 진심이었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나 여사의 인생은 새벽 4시 동트기 전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린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50년째였습니다. 남편이 험한 뱃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22살부터 이 시장 바닥에 청춘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여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생선 비늘과 소금물에 절어 퉁퉁 붓고 겨울이면 어김없이 갈라져 피딱지가 앉은 억척스러운 세월 그 자체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 여사에게는 아파도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아들 강지훈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 내 새끼. 나 여사에게 아들 강지훈은 세상의 전부이자 그녀가 이 지독한 시장 바닥에서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지훈이 어릴 적 폐렴으로 사경을 헤맬 때 나 여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녀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아들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들에게만큼은 자신처럼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지훈은 그런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니,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자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시장의 온갖 멸시와 조롱, 생선 비린내 난다는 수군거림 속에서도 나 여사는 아들을 위해 단 한 번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자신의 무릎 연고를 포기했고 아들의 학원비를 위해 썩은 생선을 끼니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아들이 아니라 강지훈 의사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그녀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병원장의 딸 차유리와 결혼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비누 냄새만 날 것 같은 반짝이는 며느리를 얻었으니까요. 그날도 나 여사는 늦은 밤 불 꺼진 시장에 홀로 남아 생선 대가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생선들.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한 번도 이 누추한 시장에 발을 들인 적 없던 아들 부부가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렸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아들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른 며느리 차유리. 두 사람은 마치 오물이라도 밟은 듯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죠. 그 모습에 나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긴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어? 나 여사는 행여 아들 옷에 비린내라도 뵐까 황급히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아들 지훈이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말해. 무슨 일인데?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병원 확장해야 합니다. 아들 대신 며느리 차유리가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가게의 더러운 바닥을 훑으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확장한다고?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아들 장하다. 나 여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슬쩍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지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 대신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 여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50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돈. 이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네. 내가 가진 거라도 다 줘야지. 그 말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거라고는 남편이 목숨과 맞바꿔 남긴 이 시장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50년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인생 그 자체인 곳이었죠. 이것만큼은 절대 팔거나 담보 잡히지 않겠다고 죽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맹세했건만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나 여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 건물을 팔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담보로만 잡게 해주세요. 병원 확장만 되면 딱 1년이면 됩니다. 1년 안에 무조건 원금 다 갚고 돌려드릴게요. 네. 제발요, 어머니. 지훈아. 어머니, 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장인어른께도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들의 눈물. 나 여사는 50년 세월 동안 그 눈물 하나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 차유리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는 아들의 눈물 뒤에 드리워진 그 차가운 그림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지옥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새 나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이 집터만큼은 꼭 지켜서 당신 노후에 써라고 말하며 남겨준 유품이었죠. 그녀는 도장을 가슴에 품고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지훈아, 어미가 이것까지는 못하겠다. 이건 내 아버지 목숨값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젯밤 아들의 눈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자식을 살려달라는 자식의 애원. 어느 부모가 그것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나 여사는 결국 죽은 남편에게 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미인가 봐. 지훈이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내 아들이잖아요. 다음 날 아침 나 여사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강남의 한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린내가 밴 낡은 스웨터를 입은 그녀는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입니다. 며느리 차유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죠.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평생 읽어본 적 없는 빽빽한 글씨의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채무 확인서. 나 여사는 글자를 읽으려 애썼지만 노안으로 흐릿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지? 1년이면 된다고 했다.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강 의사입니다. 이자 한 번 안 밀리고 금방 갚을게요. 아들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나 여사는 마지막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붉은 인주를 묻혀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 여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서류 위 지정된 칸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쾅!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도장을 찍자마자 며느리 차유리의 얼굴에 스친 그 미묘한 안도감을 나 여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지훈이 그제야 안심한 듯 긴 한숨을 내쉬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셔도 돼요. 저희는 처리할 게 좀 남아서요. 아들은 어머니를 사무실 밖 엘리베이터까지만 배웅했습니다. 돌아가는 어머니의 어깨를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나 여사는 텅 빈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아들 일이 잘 되면 된 거지. 그거면 됐어.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며 다시 비린내 나는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을 내어준 나 여사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소외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돈 식구들과 함께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병원 확장, 축하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옆집 상인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나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나는 뭐 그런 자리 불편해서 싫어. 우리 지훈이가 알아서 했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명절 아들 집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장인 사돈, 안사돈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나 여사는 정성껏 말린 생선 한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그때 안사돈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비린내가 나죠?
차 실장, 방향제 좀 뿌려요. 나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차유리는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그런 건 밖에 두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 비린내 알레르기 있으세요. 나 여사는 그 비싼 생선 상자를 현관 밖에 내다 놓아야 했습니다. 식사 내내 사돈 부부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죠. 아들 지우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 웃고 떠들기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겪는 멸시와 무시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 여사는 그날의 굴욕을 떠올리며 시장 구석의 작은 방에서 홀로 찬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시장 사람이야. 우리 지훈이는 이제 저런 대단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지. 내가 방해되면 안 돼.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희생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생이 담긴 도장이 찍힌 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일막이 내린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나 여사는 그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달이 다 되도록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죠. 나 여사가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으로 전화를 걸면 간호사는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원장님 중요한 회의 들어가셨어요. 며느리 차유리는 오죽했으면 더했죠. 그녀는 이제 나 여사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 여사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애가 탔습니다. 우리 지훈이 바빠서 그렇겠지. 병원 확장했으니 얼마나 바쁠까. 그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평소처럼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 여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나진심 씨 맞으시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차가운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그녀의 작은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무조사. 나 여사는 평생 세금 한 번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세무조사요? 아니, 이 양반들이. 내가 이 시장에서 50년 장사하면서 탈세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야. 나 여사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누군가 나진심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부 전부 확인해야겠습니다. 고발. 나 여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누가 나를 고발해? 내가 누굴 해코지했다고. 세무조사는 지독했습니다. 그들은 가게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낡은 저울이 눈금이 맞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몇 년 전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작은 영수증 하나를 찾아내어 거액의 추징금을 물렸습니다. 나 여사는 그날 하루 장사를 공쳤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망연자실해 있는데 아들 지훈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일이에요? 병원으로 세무조사관들이 닥쳤어요. 뭐? 지훈아, 그게 무슨.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 가게 조사하다가 계좌 추적해서 병원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들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여사는 억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억울해. 누가 날 고발했대. 됐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제발 병원에는 피해 좀 주지 마세요. 뚜마이너스. 아들은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보다 아들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생선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날 들어온 생선 그날 다 파는 사람이야. 어디 봅시다. 냉동고 좀 열어보세요. 직원들이 냉동고를 열자 가장 구석에서 꽁꽁 엇낡은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나 여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거네요. 원산지 표기도 없고 유통기한도 불분명하고. 전부 압수하겠습니다.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나 이거 못 팔면 우리 아들이자. 나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자라는 말을 내뱉고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세무조사 위생 단속. 마치 누군가 자신을 이 시장에서 완벽하게 몰아내려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설마. 나 여사의 머릿속에 며느리 차유리의 그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안도하던 그 표정.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던 그 눈빛.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지훈이가. 우리 며느리가 설마 나한테. 나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가게 문을 망연히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영업정지 15일. 나 여사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장 사람들에게 15일의 적막은 15년의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아들의 병원 대출 이자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면 이자를 낼 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1년이면 갚는다는 말은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자 부담은 처음부터 나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지훈아, 제발 전화 좀 받아라. 나 여사는 장사가 막힌 가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공포. 나 여사는 결국 비틀거리며 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세로한 인테리어로 번쩍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은 돈으로 이룬 사치였습니다. 나 여사는 낯선 간호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원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훈아.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차유리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본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노크도 없이. 지훈아, 나 어떡해? 가게 영업정지 당했어. 이자 낼 돈이 없단 말이야. 나 여사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병원에서 이자 좀 내줘. 응. 가게 문만 열면 내가 2배로 갚을게. 그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차유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돈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병원을 크게 확장했는데 어머님이 가게 담보로 대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갚으셔야죠. 저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지훈이가 병원 확장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어머님께 갚겠다고 계약서라도 썼나요? 다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신 거잖아요. 나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강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틀린 말한 거 없잖아요. 어머니가 이자를 못 내시면 그 상가 은행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법이니까요. 그 순간 나 여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무조사, 위생 단속, 그리고 아들의 냉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너희들이었구나. 나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내 가게 뺏으려고, 나 쫓아내려고. 너희들이 그런 거였어. 어머니,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증거? 내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 여사는 오열하며 아들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분 당장 밖으로 모셔. 다시는 병원에 발 못 들이게 해. 지훈아,
안 돼. 이러지 마. 이 나쁜 놈아. 나 여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며칠 후 날아온 것은 단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담보권 실행 및 강제 경매 통지서. 나 여사의 50년이 담긴 상가. 건물은 그녀가 내지 못한 단 한 번의 이자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여사는 이미 텅 비어버린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경매 날짜가 적힌 종이를 쥐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을 헐값에 낙찰받은 것은 가온 의료법인이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나 여사는 몰랐습니다. 그 법인이 바로 며느리 차유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급조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아들 강지훈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뺏기 위해 새로운 주인이 보낸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할머니, 치만 빼. 당장 안 나와. 은하 여사는 가게 구석에 있던 자신의 이불, 보따리 하나만 겨우 챙겨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50년 인생이 단돈 몇 푼의 헐값에 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지 사흘째. 나 여사는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시장 상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고 진심이 엄마. 저게 무슨 꼴이래. 아들한테 싹 다 뺏겼다며. 의사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그녀는 그 말들이 듣기 싫어 귀를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50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이제는 아들 부부의 소유가 되어 번쩍이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상가 건물은 가온 의료법인의 VIP 피부 클리닉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나 여사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만나야 해. 이건 꿈일 거야. 지훈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만에 그녀의 몰골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원장님이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켜. 내 아들 만나야겠어. 지훈아. 강지훈. 나 여사는 발버둥 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며칠 전에도 와서 행패 부리던 원장님 어머니라는데 치매가 심하시다던데. 치매. 나 여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차유리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추태예요? 아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 제발 나한테 왜 그랬는지 말 좀 해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은하 여사는 아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든 뭐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대신 며느리 차유리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더는 못 참겠네요. 차유리는 한숨을 쉬며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은 그동안 많이 편찮으셨어요. 저희가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중증 치매세요, 어머님. 뭐라고? 네. 인연이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나 여사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아 며느리의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의사소견서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계속 횡설수설하시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씀하시고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잖아요. 방금도 병원에서 소란 피우셨고요. 전부 중증 치매 증상입니다. 아니야. 난 멀쩡해. 난 다 기억해. 내가 나한테. 여보세요, 여보. 또 흥분하시잖아요. 차유리가 아들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여사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니지. 나 치매 아니야. 응. 내가 말해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7살 때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널 업고 병원까지 뛰었던 거 나 다 기억해. 내가 어떻게 치매야. 나 여사는 아들과의 추억을 필사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강지호는 어머니의 그 절절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린 채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입니다. 나 여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세요. 저희가 그동안 돌봐드리려고 했는데 이젠 저희도 한계입니다. 나 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차유리가 나 여사의 손에 굳이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강원도 외딴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입니다. 어머님 상가 건물 매각 대금에서 이미 1년치 선납 다 했어요. 강원도. 공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푹 쉬세요. 저희도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며느리는 친절하게도 펜까지 꺼내주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어머님. 아니, 사인을 못 하시려나? 그럼 지장이라도. 나 여사는 손에 들린 서류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보호자 강지훈 환자명 나진심 병명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그녀의 인생이 아들의 손에 의해 단 몇 줄의 거짓으로 완벽하게 부정당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그녀의 손에서 입원 동의서와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치매 환자. 아들이 자신에게 내린 그 끔찍한 낙인을 나 여사는 받아들일 힘도 부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녀는 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아들 강지호는 그 모습을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며느리 차유리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보호자 칸에 대신 서명을 휘갈겼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자, 어머님. 이제 가시죠. 병원 직원인지 요양원 직원인지 모를 건장한 남자 2명이 나 여사의 양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부축이 아니라 연행이었습니다. 나 여사는 인형처럼 무기력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치료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들의 화려한 성공을 축하하러 갈 것입니다. 나 여사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허름한 흰색 봉고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문조차 열리지 않는 답답한 차였습니다. 차는 강원도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들렀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시장 앞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지하철역 구석에 두었던 낡은 이불 보따리를 싣기 위해서였죠. 이것이 아들이 베푼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차가 시장 입구에 멈추고 직원이 짐을 싣기 위해 내렸습니다. 나 여사는 차창 밖으로 굳게 닫힌 자신의 가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VIP 피부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번쩍이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자신의 50년이 무너진 그 자리를 보며 나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 당신 목숨값도 내 아들도.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외롭게. 그때였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검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봉고차 앞을 가로막고 멈춰 섰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차를 쳐다보았습니다. 봉고차 운전기사가 짜증 섞인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이, 차 안 빼. 하지만 세단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였습니다. 그는 봉고차 운전기사에게 다가가는 대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 여사와 비슷한 연배의 노신사였습니다. 값비싼 맞춤 정장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기백은 시장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당당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곳, 봉고차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고차 직원이 짐을 싣고 돌아와 차에 타려다 노신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에 압도당한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신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멈추시게.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지금 바쁩니다. 직원이 불퉁하게 대꾸했습니다. 노신사는 직원을 무시한 채 천천히 봉고차의 옆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 넋이 나간 채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직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환자분이십니다. 노신사의 비서가 다가와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회장님께 손대지 마시죠. 회장님. 그 단어에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신사는 직원이 열어주지 않자 직접 봉고차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나 여사는 눈물에 젖은 눈을 들어 생면부지의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주름진 눈가를, 그리고 생선 비늘처럼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이라도 찾은 사람처럼.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아주머니도 아닌 그녀의 이름을. 진심아. 나진심. 나 여사는 숨이 멎었습니다. 50년 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신데? 나야. 진심아. 나. 노신사가 지팡이를 놓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망설였습니다. 나. 태성이야. 윤태성. 윤태성. 나 여사의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묻어두었던 이름이 폭발했습니다. 20살 남편을 만나기 전 이 시장에서 함께 생선을 나르던 청년. 꼭 성공해서 너 호강시켜줄게. 기다려. 라고 말하며 서울로 떠났던 첫사랑. 전쟁통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태성. 씨. 그래, 나야. 50년을 찾았어. 50년을. 윤태성 회장. 제게 10위권 안에 드는 거물. 그가 왜 여기에? 왜 지금? 이 여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겐가? 윤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봉고차 직원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게 이분이 치매. 환자라서 요양병원으로. 누가 감히 이 사람을 치매 환자라고 했나? 윤태성 회장의 불호령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나 여사의 초라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50년 만에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가자, 진심아. 이제 고생 끝났다. 윤태성 회장의 등장은 나 여사의 멈췄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차유리의 세상을 멈추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나 여사를 자신의 대저택으로 모신 뒤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심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50년간 흘린 눈물, 내가 닦아줄게. 아니, 그놈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줄게. 나 여사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냥 제 아들 용서해주세요. 걔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윤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용서는 내 아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날 이후 강지훈의 가온 의료법인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병원 확장의 핵심이었던 제약회사들이 갑자기 납품을 중단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모두 윤태성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지훈과 차유리는 자신들의 작은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장인어른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 우리 부도야. 강지훈이 원장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차유리 역시 창백하게 질려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손을 쓰실 수 없다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거물 중 하나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자금줄이 막히자 병원은 단 몇 주 만에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월급이 밀렸고 환자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병원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차유리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맞아, 여보. 우리에겐 아직 그게 남아있잖아. 그거? 어머님 가게. 그 VIP 피부 클리닉. 그 상가. 건물. 그거라도 팔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강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그 상가 건물이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당장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원장님, 그 건물 지금 못 파십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법인 명의로 등기 다 넘어왔는데 왜 못 팔아요? 그 일대가 전부 재개발 특별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요. 재개발. 그 강지훈과 차유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낡은 시장 바닥을 누가 재개발을. 허허, 원장님. 거기가 요즘 서울에서 제일 뜨거운 땅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요.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서 지금 조합원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들의 마지막 재산인 그 상가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VIP 피부 클리닉 간판은 걸어보지도 못한 채 건물 전체의 재개발, 조합 총회 개최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시장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고급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건물 1층, 나 여사의 낡은 가게였던 곳은 임시 총회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강지훈과 차유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조합원 명단을 보고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까운 의료법인은 그 명단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건물주인데 왜 명단에 없어? 차유리가 고함을 지르며 총회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총회장 단상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조합장이라고 쓰인 명패가 놓인 의장석. 그곳에는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합장님, 모든 조합원 동의서 확인 완료되었습니다. 총회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장석에 앉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비단 한복에 단정하게 쪽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50년간 시장을 호령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나진심 여사였습니다. 나 여사는 총회장 입구에서 굳어버린 아들과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그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총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재개발 조합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지훈과 차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헐값에 빼앗았다고 생각했던 그 상가. 건물이 사실은 재개발 지역의 핵심 부지 알짜배기 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재개발을 주도하는 조합장이 자신들이 치매 환자라며 내쫓았던 어머니 나진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머니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었습니다. 총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상 위에 선 어머니와 총회장 입구에 선 아들 부부. 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조합원들이 이 기막힌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희미했습니다. 며느리 차유리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당신은 치매 환자잖아. 저 할망구 당장 끌어내. 그녀가 단상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윤태성 회장의 비서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태성 회장이 의장석 옆 고문 명패가 놓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총회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차유리 씨, 맞습니까? 윤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가온 의료법인의 대표로
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요. 내 남편, 아니 우리 법인 소유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여기서 총회를 열어? 차유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발악했습니다. 윤 회장은 변호사를 쳐다보며 고갯짓을 변호사가 단상 위 스크린에 서류 한 장을 띄웠습니다. 가온 의료법인의 상가 건물 취득은 원. 소유주 나진심 여사에 대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불법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차유리가 나 여사를 속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불법 세무조사와 위생 단속을 사주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차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나진심 여사님께 발급된 중증 치매. 소견서는 강지훈 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발급한 명백한 허위 진단서임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단상 앞으로 기어오다시피 하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나 여사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유리해.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후회. 50년간 나 여사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은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 여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이 아닌 총회장에 모인 그녀의 이웃들, 시장 상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장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생선을 팔아 아들을 키웠고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돈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 여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윤태성 회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제 진심을 알아주었던 한 분의 도움으로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과 선함은 돈이나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 여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엎드려 우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병원 입원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고개 들어라.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는 의사로서의 명예도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모두 잃었다. 내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다. 나 여사는 차갑게 굳어있는 차유리에게도 시선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 그녀는 종이 2장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장 재개발 현장의 미화원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뭐라고요? 강지훈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 시장 바닥에서 너희가 무시했던 이 늙은이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땀의 가치와 돈의 무서움을 내 손으로 직접 배워.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강지훈은 입사 지원서를 쥔 채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고 오열했습니다. 나 여사는 그를 뒤로하고 단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총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여왕에게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지만 그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차유리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 여사와 그 옆에 선 윤태성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나 반성이 아닌 여전히 식지 않은 분노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유리는 천천히 입사 지원서를 구겨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뒤로 돌아서 총회장을 빠져나가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 늙은이 옆에 윤태성 회장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 윤태성. 그 사람 약점 찾으셨다고 했죠? 지금 필요하겠어요.